안녕하세요. 예, 웬일이냐? 인사를 다 하고. 오랜만에 봐서 내가 그리웠지? 아, 다른 과목보다 제모 얘기가 재밌지 않아요? 표정들 안 좋고. 예. 자, 이제 드디어 고급회계 시간이고, 제가 언제나 시작을 제 강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3월 달에 언제나 그 회계사 2차 강의가 있어가지고 고급회계가 항상 제일 늦게 시작하고, 제가 또 보니까 제 수업이 제일 마지막에 종강하더라고. 처음과 끝을 맡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부터 고급회계 강의 시작할 텐데, 고급회계 첫 시간이니까 잠깐만 오리텐션 하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 과목 소개 잠깐 드리면, 세 번째 과목입니다, 우리. 예, 고급회계라는 과목이고요. 뭔가 특이한 주제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계원리 중급회계에서는 그냥 한 개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작성 절차를 배우는 거죠. 예. 그리고 고급회계라고 해서 뭔가 어려운 주제를 배우는 건 아니고 그냥 주제가 다른 거라 그랬죠. 그래서 두 개 기업 이상의 특수한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걸 고급회계라고 합니다. 두 개 기업 이상의 특수한 회계 처리. 그래서 난이도가 뭐 어렵다 그래서 고급회계가 아니에요. 그냥 커리큘럼상 과목 이름을 어드밴스드 어카운팅이라고 그냥 이름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활동을 영위하다 보면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소멸시키고 같은 회사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A라는 회사랑 B 회사가 합쳐져서 A라는 회사가 됐을 때, 합병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거고, 두 번째는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소멸시키진 않아요. 합병처럼. 근데 주식을 조금 많이 갖고 있는 거야.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죠. 이 상법 배웠니? 예,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주총이기 때문에 지배력을 갖고 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 그걸 연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식을 또 조금 한 20% 이상 갖고 있으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중급회계 때 배웠던 당기손익 공정가치 특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특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 안 해요. 매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가 청산을 가정해서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때 회계 처리를 좀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동업의 회계 처리도 배워요.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50%씩 C라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그거 배울 거고, 좀 특수 주제로 두 가지. 우리나라는 해외에 무역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외화 거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환율 변동 효과 그것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파생 상품 회계 처리,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 유민호 교수님한테 배운 거. 어두운 모형. 근데 그것에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배우는 거는. 그래서 파생 상품의 회계 처리. 거기까지 배우는 게 고급 회계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수한 주제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뭔가 어려운 주제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제 자체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기본 강의니까 1, 2차 다 데뷔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데뷔를 했을 때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맞을 수 있는 것만 컴팩트하게 강의하는 강사였어요, 원래. 근데 시험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쳐 준 것만 다 못 맞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일단 좀 넓게 하고, 그 중에서 좀 시험이 쉽게 나오는 걸 맞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시험에 나오는 거 다 가르칩니다. 알겠어요? 2차까지. 그래서 지금 이 강의에서 제가 한 주제만 제외하고요. 1, 2차 시험에 나왔던 주제는 다 강의예요. 알겠어요? 이 책에는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어.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두꺼운 책이야. 그래서 제가 좀 체크해 주는 거 잘 보고,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거 다 가르쳐 줄 거다. 그럼 일단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CPA 1차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 150점이죠. 총 50문제고요. 원래는 10문제 출제됐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하고 21년에 지금 11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출제 경향이 연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문제에서 11문제 출제될 거다. 그러면 한 문제당 3점이죠. 우리 150점 만점이니까. 150점 만점이니까. 그래서 1차 시험 때는 30점에서 33점 그 정도 비율을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원가 배기 하고 있죠. 강의 몇 시간 한대요? 한 80시간 한대요? 한 90시간? 잘 모르겠어? 그래도 한 20번 이상 하지? 맞잖아, 20번 이상 하잖아. 근데 몇 점이야? 1차 시험 때 30점. 나 12번 하거든. 48시간. 효율적인 과목이라는 거 알겠죠? 똑같은 과목인데. 알겠어요? 근데 1차 시험 때는 고급 회계가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배우든. 알겠죠?
점수가 큰 차이가 없는데 고급 회계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을 붙으면 부분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부분 합격하기 제일 쉬운 과목이 재무회계거든요. 1차와 2차의 난이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2차 시험을 한 번에 붙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고급 회계입니다. 이것도 이상하게 150점이죠. 우리만 150점인데 이 150점 중에서 고급 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총 12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럼 중급 회계 상단원에서 4문제 나온다는 거죠. 50점으로. 중급 회계 하단원에서 50점 나오고 고급 회계에서 50점 나오잖아요. 고급 회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여기서 만약에 10점, 20점 맞았다. 90점 이상 넘어갈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CPA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90점 이상을 맞아야지 어차피 부분 합격을 해야 되니까 특히 CPA 2차 시험에 중요한 과목이 고급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됐죠? 그리고 제 책 기준으로 중급 회계 단원이 중급 회계 상위 12단원이죠. 거기서 4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3단원 중에서 1문제가 나온다는 거네. 맞잖아요. 중급 회계 하도 24단원인데 그 중에서 4문제가 나온다면 3단원 중에 1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고급 회계 단원은요. 지금 제가 10단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실제 연결이 5단원이라고. 연결이 그냥 5단원이고 나머지 1단원씩 치면 주제가 5개밖에 없어. 그 중에서 4문제가 나와. 마지막에 이걸 공부하고 가야 된다는 걸 알겠죠? 찍기가 훨씬 더 이게 난이도가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CPA 2차에 중요하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일단 요거 알아야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중급 회계 아무한테나 듣다가 저한테 갈아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쓸게요. 공인회계사 김원종입니다. 열심히 할게요. 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 개정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고급 회계와 관련된 기준서가 개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리미리 IFRS 기준위원회 IASB에 들어가서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무언가 개정안이 나오면 제가 미리 받아보는 편이거든. 지금 아직 개정안이 안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는 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정을 안 했어요. 알겠죠? 작년에 내 강의 들은 사람들 많다는 고급 회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아영이 들어봤지? 둘밖에 없어. 어차피 둘 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고 강의할게. 그래서 제 교재는 앞에 학원 이름이 써 있고요. 해커스, IFRS, 고급 회계 1판으로 강의하도록 할게요. 혹시 책 한번 볼래? 책 나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줘봐. 그래. 1세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2세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3세 갖고 있는 사람도 있네. 다 써줘야겠네. 왜 너무 많이 팔려서 깜짝 놀랐어? 나를 그렇게 띄엄띄엄 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책을 최근에 3세를 찍었거든요. 2세까지 다 팔려가지고. 그래서 1세랑 2세 갖고 계신 분은요, 우리 그 추록과 정오표란에 가면 정오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출력 받으셔가지고 수정하시면 되고요. 중급회계 상하 1판에 비해서 2판은 거의 오타 없었잖아. 현저하게 오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력 받으셔서 고치는데 1분도 안 걸릴 거야. 알겠지? 10개도 없어요. 제가 이 책을 제일 먼저 썼단 말이야. 이 학원에 오기로 했을 때. 왜냐면 고급회계 책이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교정도 진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1차와 2차 기출문제 다 보고 내놨다고. 책에. 그래서 요거 가진 분들은 이제 추록과 정오표란에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세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최근에 나온 거거든. 며칠 안 됐대. 쓴지. 그래서 여기는 오타가 없을 거다. 며칠 안 됐다고 들었어요. 됐죠? 그래서 이 책으로 강의할 거고, 이 책은 제가 2019년도 5월 달에 이제 이 책을 냈기 때문에 2019년도 5월 달까지 들어갔던 모든 기출문제가 다 복원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 2020년과 2021년 기출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제 책에 있는 내용으로 못 푸는 문제 없어요.
뭔가 특이한 문제가 나왔으면 제가 이제 뭔가 바꾸려고 했는데 특이한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그 문제들 전부 다 2차 책에다 복원해놨어. 객관식이랑.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책만으로도 충분해요. 지금 너무 문제가 많아갖고 죽을 것 같을 거야. 예, 거의 다 복원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습 방법. 맨날 똑같은 얘기 하니까 이거 빨리 할게요. 결석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복습을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차에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본문을 좀 정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회계 처리를 해봐야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제 꼭 손으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제의 집은 다른 문제보다 중급회계보다도 더 많은 객관식 문제랑 주관식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2판을 만약에 낸다면 한 2, 3년 후에는 이제 너무 또 기출문제가 옛날 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2판으로 바꿀 건데 그때 책을 되게 줄일 거거든. 여러분들 공부 안 하더라고. 그래서 괜히 연습 문제 해봤자 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좀 줄일 건데 여러분들 지금은 시간이 없잖아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시간표가 장난 아니게 힘들죠. 그래서 제가 풀어준 문제까지 한두 문제 이제 주관식 문제나 객관식 문제 좀 풀어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하시고 다음날 퀴즈 보는 거 거기까지 기출문제들 제가 낼 테니까 거기까지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습은 하지 마세요. 자,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거 알 거야. 예습할 시간도 없다는 거 이제 알게 됐죠? 복습할 시간도 없다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자, 우리가 이제 고급회계라는 단원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고급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되게 부담을 많이 갖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에 느끼는 거는 고급회계의 난이도보다 중급회계의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주로 강의를 많이 하시는 게 중급회계예요. 고급회계는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잘 강의를 안 해. 왜냐하면 그분들은 논문 쓰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신 거지 강의를 하기로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급회계나 회계원리 주로 수업을 많이 하시고 논문 쓰는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고급회계는 이제 시간 강사나 회계사들한테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전형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잘 모르니까 교수님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급회계를 강의하실 수 있는 분이 한 6년 전만 해도 4분 아니면 5분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한테도 학교에서 고급회계 강의해달라고 되게 많이 시간 강사 요청이 되게 많았었어. 근데 지금은 좀 달라. 지금은 이제 학교의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회계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급회계를 잘하는 건 아니고 실무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실무를 하신 분들이 교수님 되신 분이 되게 많아요. 회계법인에서 3, 4년 근무하시다가. 그래서 요즘에는 고급회계 출제가 좀 깔끔하게 되는 편이야. 근데 1차 시험 때도 마찬가지고 2차 시험 때도 마찬가지고 중급회계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공식 합병에서 1개, 연결해서 3개, 관계기업에서 3개 결론적으로 그 7개만 잘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자본 단원을 잘 알면 시험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2문제 말문제를 제외하고 한 7문제까지 다 맞을 수 있어. 그렇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스킬만으로 공부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가 돼요. 1차 시험에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개정 과목이 딱 5개로 정해져 있거든. 근데 2차 시험 때는 그렇게 출제되지 않고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었을 때 내가 물어보는 5개의 개정 과목 말고도 많이 물어봐요. 그때는 회계 처리 안 하고는 풀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문제를 읽고 다시 풀어, 문제를 읽고 다시 풀어, 문제를 읽고 다시 풀어. 그거보다 회계 처리에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더 좋기 때문에 회계 처리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2차 강의를 했는데 중급회계는 회계 처리 잘하더라고. 근데 고급회계는 회계 처리 잘 못하겠대. 왜냐하면 내 공식이 너무 샤프하거든. 그래서 공식으로만 계속 객관식 문제를 풀었더니 나중에 이제 2차 시험 문제에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 지금이라도 해봐야 돼. 그래서 요거는 2차 때문에 회계 처리 해보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 부탁이에요. 알겠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2차 강의 들을 때. 자, 그 다음에 5번째예요. 요 회계 처리 2차
준비할 때 2차 답안지에다가 풀어보시고, 제 생각에 여러분들 연습 문제 풀 시간 없습니다. 지금은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제는 꼭 2차 답안지에다 풀어보고 틀린 이유 써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거 확인한 다음에 복습해서 넘어가야지 여러분들 2차 시험 때 이 50점 중에 35점 이상 맞아가지고 91점으로 붙을 생각하지 마. 한 105점 이상 맞는다고 생각해야지 마음 편하게 붙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끝.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그럼 이 고급회계에서 뭘 배울 거냐? 출제 범위랑 학습 주제를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우리가 2개 기업 이상의 특수한 회계 처리를 배울 건데, 주식 취득과 관련된 특수한 회계 처리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배울 내용이 합병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합병. 합병은 뭐냐면 A라는 기업이 있는데 B라는 기업과 둘이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A 기업이 B 기업의 주주한테 B 기업의 주식을 모두 다 사서 찢어버리고 B 기업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로 만들었을 때 A 기업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게 합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배울 게 합병. 그때 이 합병을 배울 때 여러분들 세법 다 배웠어요? 종강했어요? 네. 그때 요 A라는 기업을 세법에서는 합병법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B라는 기업을 피합병법인이라고 부르죠. 네, 안 배웠어요? 합병의 특례? 온라인으로 들으래? 대충만 봤어? 네. 근데 우리 고급회계에서는 요 A라는 기업을 이름을 달리할 거야. 취득자라고 부를 거예요. 합병법인이라 안 부르고, 그 다음에 B라는 기업을 우리가 피취득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취득자 입장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게 합병이에요. 합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첫 번째 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배울 거냐면 이제 주식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를 배울 거예요. 이 합병은요,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였다가 B기업을 소멸시킨 다음에 법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됐죠. 경제적 실질로 봐도 하나의 기업이 됐죠. 법적인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게 합쳐진 것을 합병이라고 하는데, 연결은 뭐냐면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소멸시키진 않아. 그런데 주식을 대빵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주식회사에 몇 %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경영정책이나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죠. 50%에서 한 주 이상. 그래서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어떤 기업의 50%에서 한 주 이상 주식을 좀 취득해라. 알겠죠? 그래서 회장님 한번 대보는 거지. 자,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이기 때문에 A라는 기업이 개별 재무제표를 따로 만들었고 B라는 기업이 개별 재무제표를 따로 만들었고, IFRS가 도입되기 전에는 개별 재무제표가 우리나라는 주재무제표였어요.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가 보조 재무제표였는데, 국제적으로 개별 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보는 나라들이 없었어. 그래서 이 두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거죠. 법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지만 실질로 보면 그냥 이모씨네 회사인 거야. 다 S 가라는 거야. 그래서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재무제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두 회사 재무제표에 계정 과목별로 그냥 단순 합산해요.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별도 재무제표 만든 다음에 계정 과목별로 단순 합산해. 근데 계정 과목별로 단순 합산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붕괴들이 좀 나와요. A 기업이 B 기업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럼 얘는 대여금 잡았겠지. 얘는 차입금 잡았을 거야. 그럼 두 회사 재무제표 단순 합산하면 대여금도 100원 잡혀 있고 차입금도 100원 잡혀 있어. 내가 나한테 돈 빌려주고. 이상하죠? 그럼 서로 상계 제거하면 돼요. 이걸 채권 채무 상계 제거라고 하고요. 얘가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얘는 투자 주식이라 잡아놨거든. 얘는 자본금 주발처라고 회계 처리해놨어. 내가 나한테 주식 발행하면서 자산과 자본을 잡아놨죠. 서로 상계 제거해야 돼. 이것을 투자 주식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라고 해요. 그리고 A 기업이 B 기업한테 물건 팔아요. 그럼 매출과 매출 원가를 인식하거든요.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판 다음에 이익을 잡았어. 논리적으로 안 맞죠? 이거 내부 거래 제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걸 배울 거야.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고,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연결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이라는 말을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서 다른 말로 취득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동우가, 너 회계사 왜 되려고 하니? 흘러가는 대로 못 살아. 회계사 되면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회계사 되는 애들한테 너 회계사 왜 되려고 하냐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회계사 돼서 처음에 기초 지식을 많이 쌓은 다음에 다 M&A 전문가 되려고 한대. 다. 드라마가 애들 다 망쳐놨어. 그래서 이 합병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머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연결을 영어로 어퀴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병과 연결을 두 개 다 어차피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는 거야. 얘는 100% 취득한 거고 얘는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는 거니까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라고 하는데 이 합병과 연결은 M&A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M&A를 우리 회계학에서는 사업결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사업결합. 그래서 이 사업결합의 회계 처리를 배울 거야.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뭐가 있냐면 관계기업 투자라는 게 있어요. 주식을 50% 이상은 안 갖고 있는데 좀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의 주식을 20% 이상 갖고 있으면요,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결정하는 능력을 지배력이라고 하는데 결정은 하지 못하지만 참여는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소수주주권이라고 들어봤어요? 아유, 많이 발전했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분이 있으면 이사회 구성원 한 명을 채택할 수 있는 건 알죠? 그래서 이 20% 이상 갖고 있으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영업정책이나 재무정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팔 거야, 안 팔 거야? 안 팔 거야. 그 회사가 망할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도 목적으로 생각해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럼 이 회사가 망할 때까지 이 주식은 계속 보유할 거니까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에 팔았다고 가정해서 자본의 순자산 공정가치의 지분율만큼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청산의 과정에서. 그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지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분법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 것을 관계기업 투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배울 거냐면 동업의 회계 처리를 배울 거예요. 우리 동업의 회계 처리를 공동기업 투자라고 하고 다른 말로 조인트 벤처 공동 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C라는 기업의 주식을 50% 동일하게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둘이 같이 합의를 해서 무언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공동기업 투자가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요, 2014년까지는 지분법 이거 인정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또 하나를 인정했었어요. 이 연결은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하면서 B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면서 자산부채를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산부채를 100% 끌고 와. 얘는 50%밖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자산부채를 50% 끌고 오는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었어. 그걸 비례 연결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사실은 비례 연결까지 인정을 했었는데 실무에서 비례 연결을 잘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례 연결을 안 써요. 그래서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우리가 별도의 단원에서 배울 건데 제가 이 지분법의 회계 처리를 가르쳐 줄 거거든. 근데 보통 30%에서 40%로 출제가 돼. 주식 비중이. 근데 이건 50%일 때 지분법 회계 처리하는 거죠. 가르쳐야 돼요. 제가 썼던 공식에다가 30%를 50%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30%를 50%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계산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 아니라 말 문제만 대비하면 돼. 그래서 말 문제 딱 한 번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중요도는 떨어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율 변동 효과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환율 변동 효과는 사실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화 차입금 빌렸을 때, 아니면 어떤 기업이 애플 주식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그것을 외화 거래의 환산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 개 기업의 그냥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배우는 거고, 요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거든. 주제가 외화 표시 재무제표의 환산.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하려면 두 개의 회사의 재무제표를 단순화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분계, 연결 조정 분계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업도 한국 기업이고 이 기업도 한국 기업이면 문제가 안 생겨요. 표시통화가 둘 다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 그래서 제가 가르쳐준 대로 풀면 돼요. 근데 국제적으로 주식 거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주식을 60% 취득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럼 재무제표를 달러로 받거든요.
그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 재무제표를 원화로 먼저 환산한 다음에 연결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때 이 표시통화로 어떻게 환산하는지, 외화 표시 재무제표의 환산. 이거는 관계기업 투자나 연결을 하기 전에 어떻게 재무제표를 환산할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급이죠, 사실. 알겠죠? 네, 이거는 그냥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파생상품. 네,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배워. 네, 그래서 기초 변수에 따라서 가치 변동이 일어나는 금융상품을 우리가 파생상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배운 게 둘 사이에 그냥 계약이야. 뭐라 그래? 선도. 이 둘 사이에 계약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돼? 네, 내가 선도 계약을 매입했는데 밭대기를 했어. 그래서 얘가 배추를 지금 심었는데 배추를 한 달 후에 100만 원에 사기로 했거든. 네, 근데 배추값이 한 달 후에 배포기가 80만 원으로 떨어졌어. 내가 손해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얘는 이익 보고 있는 거고 20만 원만큼. 난 어떻게 될까? 도망가지? 그래서 선도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불이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에서 거래되기로 한 게 선물이죠. 네. 그 다음에 뭐 특정 가격에 어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하고,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로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거래. 이자만 교환하면 이자의 수합, 원금까지 교환하면 통화 수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통화 선도하고 이자의 수합 요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닥 많이 안 나오고. 요거는 이제 한 개 기업에서 파생상품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중급회계에다 넣어놔야 돼요. 근데 중급회계 단원 되게 많은 거 알죠? 학교의 커리큘럼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서 파생상품 거래가 한 20년 전부터 이제 국제화된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파생상품 기준서가 그때 정도에 시작이 된 거야. 내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파생상품 기준서가 처음으로 나왔었단 말이야. 회계처리 기준서가. 그때 처음으로 책을 쓰신 분이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야. 그분이 고급회계에다 이걸 넣어버렸어. 그래서 사실은 중급회계 내용이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처리인데 그냥 특수회계로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의 주제.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단원들을 이제부터 배우게 될 거다. 제 책이 어떻게 돼 있냐? 자, 일단 이 합병이 챕터 1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의 꽃은 연결이에요. 알겠죠? 근데 연결을 그냥 배우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중급회계 들으려면 뭐 들어야 돼요? 회계 원리. 그래서 고급회계의 연결을 듣기 위한 또 회계 원리가 있어. 그래서 연결의 2단원은 지금 이 책 2단원은 연결을 배우기 위한 회계 원리를 내가 써놓은 거야. 알겠어? 기초 지식. 그래서 챕터 2부터 챕터 4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연결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래서 2단원이 기본적인 내용, 3단원이 투자차액, 그 다음에 4단원이 내부거래. 옛날에는 여기까지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러분들 연결하다 보면은 60% 지분 취득했다가 지분이 80%로 추가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60% 갖고 있는데 5%만큼 처분은 되는 회계 처리가 나와. 지분율이 변동될 때가 있어. 그리고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 연결. 그 다음에 A 회사가 B 회사의 지분 80%를 갖고 있는데 B 회사가 C 회사의 지분을 또 60% 갖고 있어. 세 개 다 연결해야 되거든. 복잡한 관계 구조. 이런 것들 좀 특수한 주제를 배우는 게 챕터 5에서 6입니다. 자, 이게 어려워요. 연결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이쪽 부분이 어렵거든요. 1차 시험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잘해야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가 한 10주제 정도에 있는데 여태까지 강의했을 때 그냥 그 해에 나온다고 생각한 거 한 7가지 주제 가르치면 그냥 나왔어요. 제가 번갈아 가면서 가르치거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금 다 가르쳐. 근데 요즘에 2차 시험이 2016년도 이후에 젊은 교수님들이 고급회계를 잘하다 보니까 요즘에 2차 시험이 다 이쪽에서 많이 나와. 이쪽은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단원이고, 그 다음에 이걸 잘하려면 그냥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걸 잘해야지 이걸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회계 변경과 오류수정 어렵죠? 여러분들이 오르기 때문에. 그게 왜 어려운 거야? 앞에 거 회계 처리 안 해봤으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거 잘하려면 2단원부터 4단원까지를 잘해야지 이걸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알겠죠? 저는 강의 다 합니다. 요즘에 2차 시험 때 이게 많이 나오고 1차 시험 때는요. 요거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한 문제 나왔고요. 올해의 경우에 아예 안 나왔어. 올해는 고급 회계가 무진장 쉬웠어. 11문제 중에서 한 문제 빼고 완전 난이도 최하. 예? 올해 고급 회계가 제일 쉬웠어. 원가도 쉬웠다. 어쨌든 근데 뭐 그렇게 대비해서는 안 되고 시험은 약간 어렵게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책 기준으로 여기까지 돼 있고 그래서 요게 제일 길죠? 연결이 2, 3, 4, 5, 6 총 5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기업 투자랑 공동기업 약정 요게 챕터 7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 효과가 챕터 8에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 챕터 9에 있습니다. 이제 보통 10문제에서 11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요. 요 챕터 1의 합병 문제가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11문제로 바뀐 것 같아. 알겠죠? 내 말 믿어. 알겠지? 내 쉬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요거는 2문제 나올 거야, 이제. 합병. 중요한 단원이에요. 한 단원에 2문제 나오니까. 자, 연결 2단원부터 6단원까지 합쳐서요. 총 4문제에서 5문제. 많이 나오면 6문제까지 나와요. 요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4, 5문제.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와 환율 변동 효과랑 파생상품은 원래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단원인데 이거 2개 합쳐서 다 합쳐봤자 한 6문제밖에 안 되죠? 그럼 요거 2개 합쳐서 3개 합쳐서 5문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교수님이 좀 관심 있으면 2문제, 이것도 한두 문제, 이것도 한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안 나오는 단원은 없어요. 알겠죠? 이 정도 비중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랑 요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교수법은 다 다른 거잖아. 강의를 하는 방법은. 그래서 합병과 연결은 논리를 같이 해서 아마 모든 강사님들이 가르칠 거야. 근데 저는 합병, 연결, 논리를 관계기업 투자까지 같이 써서 이 3가지를 논리를 같이 써요. 그래서 비슷한 공식을 다 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결석하면 뒤에 거 못 들을 거야. 여기까지는 결석하면 안 돼. 알겠어? 근데 요게 이틀 만에 끝나거든. 그러니까 12번 중에 10번은 결석하면 안 돼. 연결은 연결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합병은 무조건 나와요. 연결은 2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30점. 그래서 요거 2개는 그냥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나머지 여기서 2개 정도가 이제 뽑아갖고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그건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4문제잖아. 5단원인데 4문제니까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는 제가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할게요.